자, 우리가 지난 4월 15일,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지난 4월 15일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자는 취지로 그날 우리가 휴강을 했었죠. 게다가 그날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지 않고 1시간 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의 방침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휴강을 한 경우에 비록 그날이 법정 공휴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뭐 일개 교수로서 학교의 지침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온라인 수업을 우리가 하기로 오프라인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보강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강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옛날에 내가 여러분들처럼 대학 다닐 때는 휴강을 사실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휴강이고요. 뿐만 아니라 무슨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뭐 학생들이 뭐 축제 기간이라든지, 대학 축제, 뭐 이런 날에 반드시 휴강을 했죠. 심지어는 뭐 중간고사 기간도 2주나 돼가지고 시험만 보고 2주 중에 1시간 시험만 보고 나머지 수업은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다 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학기 수업 중에 뭐 3분의 1 정도는 뭐 게다가 뭐 데모가 있거나 하면은 데모가 좀 심하게 있거나 하면은 수업이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한 학기 수업의 뭐 한 3분의 1 정도는 휴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휴강이 있다고 해서 그 옛날에는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강을 하는 교수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보강 없이 교수가 재량껏 뭐 그렇게 한 학기 자기 강의를 이끌고 나가면 됩니다. 뭐 출석 체크 뭐 이런 것도 없었죠. 그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심지어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씁쓸해요. 뭐 보강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뭐 반드시 더 뭐 지식이 더 갑자기 늘어나거나 뭐 그러지도 않는데 뭐 휴강을 하더라도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거 찾아서 공부하면 그게 대학 공부 아니겠습니까? 어, 그 갑자기 이제 이 대학 교수라는 게 무엇인가? 대학 교수의 위상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어, 내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주연을 했던 영화, 뭐 주연뿐만 아니죠. 찰리 채플린이 그 영화를 뭐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고 뭐 사실상 1인 플레이로서 영화를 만든 아주 유명한 옛날 흑백 영화이고 게다가 무성 영화죠. 원래 무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찰리 채플린이 자동차 그 조립 공장의 노동자로서 일하는 모습이 주된 그 영화의 테마가 되는데요. 하루 종일 스패너 가지고서 나사를 돌려서 조우는 그런 일만 합니다. 그래서 하도 계속 이렇게 나사를 조우는 거, 나사 돌리는 것만 하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갈 때도 손이 자동적으로 막 나사 조우는 뭐 그런 어, 그
움직임을 하면서 밥 먹으러 가면 점심 먹으러 가는 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뭐 보면 그 기계들 사이로 톱니바퀴 사이로 찰리 채플린의 몸이 이렇게 톱니바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장면을 풍자적으로 그 모던 타임즈라는 그 영화 화면에 풍자적으로 묘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일개 그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일개 부품으로 전락해 나가는, 그래서 인간성이 점점 이렇게 말살되어 가는 그런 것을 풍자한 영화였죠. 그 오늘날의 교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신분, 지위가 그런 나사를 조우는 자본주의 사회의 나사 하나를 한쪽 끝에서 조우고 있는 그런 일개 노동자의 지위와 다를 게 없는 그런 위치로 전락했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자조 섞인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학교에서 내려온 지시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야지 어떡하겠어요. 뭐 잘못된 지시도 아니고 학생들 위하자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강을 우리가 그 지난 휴강했던 거 보강을 준비를 한 거고요. 보강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규적인 수업 시간에, 물론 온라인 수업입니다만은 정규적인 수업 시간에 진도가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진도 사이에 그 보강을 끼워 넣어서 진도를 계속해서 보강 시간에도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의 맥락을 좀 끊어버리는 뭐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정규 수업의 진도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보강 시간을 대신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이 그 에밀 듀르켐, 학기 초에도 얘기했고 그 몇 번 나왔었죠. 에밀 듀르켐이라는 사람은 그 여기 에밀 듀르켐이라는 사람은 그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고전 사회학자죠. 법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의 이론, 사회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 대단히 큽니다. 막스 베버도 물론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 에밀 듀르켐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곧이어서 몇 시간 뒤에 다루게 되겠지만은, 에밀 듀르켐이 쓴 그 대표적인 논문 하나를 제가 최근에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집에 있으면서 뭐 딱히 이렇게 손에 잡히진 않고 번역을 하나 해보자 싶어서 예전부터 이제 마음에 두었던, 이거 언젠간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코로나 시국 기간 동안 번역을 한 거죠. 이것을 이제 이 보강 시간에, 어차피 이제 이거 수업 시간에 이것과 관련한 얘기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보강 시간에 이 논문을 이 한 논문을 함께 읽어보는 그런 걸로 우리 보강을 대신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에밀 듀르켐의 내가 번역했던 논문은 여기 보시다시피 형벌 진화의 두 법칙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에밀 듀르켐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불어로 논문을 썼죠. 그래서 논문 제목이 De loi de l'évolution pénal입니다. 형벌 진화의 두 법칙. 1900년, 딱 1900년에 출간되었던 그 논문이고요. 이 란네 소시올로지크라고 하는 것은 에밀 듀르켐이 자기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만든 에밀 듀르켐의 잡지, 저널 이름이에요. 매우 이제 유명한 저널입니다. 여기에 실렸던 논문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에밀 듀르켐의 다른 어떤 책이나 논문들보다도 에밀 듀르켐의 법사회학을 대표적으로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논문이 바로 이 형벌 진화의 두 법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뭐 따로 요약은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보강 시간에 함께 읽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에밀 듀르켐은 이 논문에서 형벌의 진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적인 형벌의 변화 과정을 두 개의 법칙으로서 공식화합니다. 그 두 개의 법칙 중에 하나가 양적 변화의 법칙이고요. 또 하나가 질적 변화겠죠.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의 법칙으로 정식화를 하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양적 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여기 이제 강조되어서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사회가 덜 발달된 유형에 속할수록 형벌의 강도는 더 커진다.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냐, 잔혹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점점 발달할수록 점점 복잡하게 그렇게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형벌의 잔혹함 이런 것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원시적인 사회로 갈수록 형벌의 강도는 더 커진다, 더 가혹하고 더 잔혹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양적 변화의 법칙은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가 되는데, 바로 이어서 또한 중앙 권력, 정치 권력, 통치 권력이죠. 이 통치 권력의 성격이 절대적일수록, 앱솔루트 할수록 또한 형벌의 강도는 더 커진다. 자, 이것이 바로 양적 변화의 법칙입니다. 제1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중앙 권력, 그러니까 통치 권력이 아주 예컨대 왕이라든지 황제의 권한이 크면 클수록 왕이나 황제가 행사하는 형벌, 처벌이 더 가혹해진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않고 이제 권력이 분산되고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될수록 형벌의 강도는 더 약해진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명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읽어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오늘 보강 시간은 4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분이면은 뭐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기회 되는 대로 저기 우리 학기 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웹사이트 주소 있죠? 웹사이트 주소에 가면은 맨 밑에 형벌 진화의 두 법칙 이 PDF 파일을 링크를 해 놓았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사회가 점점 복잡하게 발달할수록 형벌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명제, 즉 중앙 권력, 통치 권력의 성격에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이제 듀르켐은 법학의 어떤 개념을 빌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네모쳐준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법학자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정부 권력의 절대성을 정의할 수도 있다. 법적 사태는 전적으로 두 개의 극점으로 이끌리는데, 마치 타원에 두 개의 극이 있죠. 타원에 두 개의 초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자, 법적 생활 관계의 유형은 일방향적이거나 유니래터럴하거나 아니면 쌍방향적 내지 상호적이다.
이들은 법적 사태가 그 사이를 진동하는 두 개의 이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 즉 유니래터럴한 것은 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만 법적 관계가 구성되고, 타방은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관계다. 반대로 후자, 즉 이제 bilateral, reciprocal한 상호적인 이런 법적 관계는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를 서로 가지는데, 그 권리들이 아주 reciprocal, 상호적이단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똑같다, 이런 말이죠. 물권, 특히 소유권은 첫 번째 유형의 가장 완전한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 소유자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지만 이게 소유권이죠. 근데 물건은 소유자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 네, 그렇죠. 물건이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 수 없죠. 우리 법학 이론상. 그렇기 때문에 unilateral, 일방향적이라는 거죠. 마치 통치자가 백성들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백성들은 통치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을 때, 그런 경우에 바로 정부 권력, 통치 권력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법학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후자, 즉 바이래터럴한 것은 계약, 그 중에서도 특히 정당한 계약, 이것이 이제 바이래터럴한 상호적 관계의 이념형인데요. 정당한 계약은 just contrac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서로 교환되는 목적물이나 금전의 사회적 가치가 완전히 동일한 계약. 계약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너는 나한테 저것을 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맺어지면 계약이 되는데, 그 주고받는 서로 상대방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 물건들의 가치가 똑같을 때 그것을 just contract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그 에밀 듀르켐이 지어낸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중세 법학에서 유래하는 개념이에요. 중세 그 법학에 따르면은 이렇게 정당한 계약만이 계약으로서, 진정한 계약으로서 인정이 되고, 이렇게 서로 목적물의 그 가치가 서로 다르면은 그것이 만약에 뭐 조금 다른 거는 뭐 그냥 용인해 줍니다만은, 목적물의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면 그것은 계약을 무효화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인 효과가 주어집니다. 오늘날의 계약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은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되지 서로 주고받는 대가의 그 가치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공짜로, 무상으로 줘도 그것은 합법적인 계약이 되죠. 그러나 중세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세에는 정당한 계약만이 진정한 계약으로서 인정이 됐고, 증여는 중세 대륙법에서는 증여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았죠.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교회법에서 그것이 인정되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확산이 됩니다만은, 영미법, 커먼로, 보통법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약인, consideration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대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계약으로서 인정을 받지, 대가 관계가 없으면은 계약이 아니죠. 계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아직도 어느 정도는 이 just contract, 정당한 계약의 이념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최고 권력이 사회의 나머지 부분과 맺는 관계가 일방향적일수록, 다시 말해서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를 닮아갈수록 그런 정부는 절대적 성격을 갖는다. 반대로 정부와 나머지 사회 기능들의 관계가 쌍방향적일수록 정부는 덜 절대적이다는 거죠. reciprocal 할수록. 절대 권력의 가장 완전한 예는 고대 로마법의 가부장권을 들 수 있는데, 가자는 그 가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가자는 물건이나 다름없었다. 고대 로마의 그 기본 사회 단위는 가였고요. 가족이었는데, 그 가의 남자 우두머리, 남자 어른이 바로 가부장이고요. 이 가부장만이 원칙적으로는 로마법상 법인격을 소유합니다.
그 가부장 밑에 그 아들들, 뭐 그리고 노예, 이런 사람들은 법적 인격을 갖지 못하죠. 물건처럼, 법적으로는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아주 고대 로마법 12표법, 뭐 여러분들 그 법제사 배웠나 모르겠는데 12표법에 보면은 가부장은 이 아들들에 대해서, 또 물론 노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뭘 갖고 있냐면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일방향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절대성이다, 앱솔루티즘, 절대주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절대성이 강할수록 그 사회의 형벌은 더 가혹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정치 조직의 이 특수한 형태, 즉 정부의 절대성, 절대주의는 사회의 생리적 구조, 본래적 어떤 본질, 본성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개별적이고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거죠. 왜 이런 말을 쓰냐 하면은 사회 유형의 성격, 이것은 그 사회의 어떤 본성, 본질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덜 발달된 원시적인 사회냐 아니면 현대 사회냐, 복잡하고 분화된 이런 현대 사회냐라고 하는 건 생리적 구조, 본질적 구조에서 생기는 것이고, 정부기관의 성격, 즉 절대성이 절대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렇게 가변적인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는 각기 독립적이다. 그러므로 양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 유형의 성격과 정부기관의 성격은 서로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그 발달 단계가 아주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형벌이 아주 약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현대 사회라도 그 복잡하게 발달한 이런 사회라도 만약에 통치 권력이 아주 막강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현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이럴테면 낮은 단계의 종에서 더 높은 단계의 다른 종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도 기대와는 달리 형벌의 약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방금 얘기한 그런 거죠. 이는 정부 조직이 사회 조직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양적 변화는, 그 과정은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두 개의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성격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옛날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 사회로의 이 형벌의 발달 전개 과정을 쭉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의 한 가지 단점은, 내가 보기에는 그 아주 원시적인 사회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원시적, 그러니까 국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부족 사회, 뭐 이런 사회, 무리 사회 같은 아주 원시적인 수렵 채집 사회를 다루지 않고, 그 문헌 자료가 남아 있는 그런 고대 그 국가가 등장한 이후의 사회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논문의 그 형벌 진화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제 고대 사회의 아주 그런 잔인한 형벌들이 많이 나와요. 십자가형이라든지 불로 이렇게 화형이라든지, 사지를 절단해서 죽인다든지, 동물의 발로 밟아 죽인다든지, 이런 잔인한 사형 방법들, 이게 아주 낮은 단계 고대 사회의 사형 방법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점점 이제 순화되어 약화되어 갑니다. 이런 형벌이. 오늘날 사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나라지만, 사형을 하더라도 교수형으로 집행하잖아요. 교수형으로. 그렇죠? 거기에 어떤 고문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형벌의 집행이 고대에 비해서 매우 순화되어 있죠. 약화되어, 완화되어 있죠. 그런 것을
쭉 이제 시대 순으로 쭉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다 볼 수가 없고, 뭐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 봤던 그런 동방의 그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보다는 이제 그 형벌이 형법상 형벌이 상당히 순화된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고대 로마도 공화정기에는 이렇게 순화된 형태가 있었는데 제정,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 그러니까 기원 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부 권력이 절대성을 띠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벌이 가혹해집니다. 자, 그런 얘기가 적혀 있고요. 자, 중세로 넘어와서 중세 초기에는 형벌이 뭐 그다지 가혹하지 않았는데 중세 후기 그리고 이제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 이제 절대주의 국가 시절이죠. 절대 왕정, 프랑스의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이런 절대 왕정에 가면은 형벌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의 몸은 바퀴에 의해서 부서졌고 수레바퀴형이라는 형벌 사형 제도가 이때 등장했다라는 거죠. 절대 왕정 시절에 수레바퀴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 주에다가 내가 그 역주를 좀 달아놨는데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철퇴로 내리쳐서 죄인의 사지를 부서뜨린 다음에 그 수레바퀴에다가 죄인을 묶어서 높은 기둥 위에다가 매달아서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영어로 브레이킹 휠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게 서구 유럽에서 횡행하던 절대주의 시대 때 횡행하던 그런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였죠. 자, 이런 아주 잔인한, 극단적으로 잔인한 이런 것이 이제 절대주의 시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고대보다는 사회가 분명히 발달한 단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권력이 절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강화된 형벌 유형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뭐 갤리선 노역형, 여러분들 장발장에서 보던 그런 갤리선 노역형 같은 것도 매우 그 잔인한 그런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후반에 베카리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로 대표되는 저항 운동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형벌이 점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화되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사실 프랑스 혁명 때 사형 방법, 프랑스 혁명에서 사용되던 사형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기요틴이라고 불리는 사형 방법이에요. 이거는 중세의 또는 이제 그 절대주의 시대의 사형 방법에 비해서 매우 그 인도주의적인 휴머니테리언한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요틴 여러분들 아시죠? 저기 높은 곳에서 커다란 날카로운 칼날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이 목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죄수의 목을 거의 뭐 0.1초 사이에 댕강 잘라버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자, 이 형벌은 매우 인도적이죠. 왜냐하면 고통 없이 한순간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의 사형 방법에 비해서 매우 순화된 그런 인도주의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기요틴이라는 의사가 발명한 형벌 그 사형 집행 방법이죠.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기에 널리 쓰입니다. 여러분들 뭐 세계사 시간에 익히 배워왔겠죠. 그런 것들 이런 그 베카리아 등의 이런 그 새로운 운동, 형벌 순화 운동, 뭐 죄형 법정주의 운동,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 결과 이제 나타나게 된 형법전, 근대 형법전, 바로 1810년에 나폴레옹 시절에 제정된 프랑스 형법전입니다. 자, 이 프랑스 형법전이 이런 완화된 형벌의 그 방향으로 커다란 진보를 이룬 그런 형법전이었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뭐 낙인 찍기나 뭐 항쇠형은 그 목에다가 쇠를 이렇게 쇠고리를 채워가지고 사람들 앞에다가
시장 같은 데서 전시하는 이런 형벌이었죠. 이런 게 이제 프랑스 형법전에 중세 때부터 있던 거였는데 1810년 프랑스 형법전에도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서 1832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다 끝난 다음에 이때 이제 뭐 7월 혁명인가요? 그래서 시민혁명도 다시 한 번 더 또 일어나고 하는 그때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런 이제 비인도적인 형벌들을 대폭 삭제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형벌의 유형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변화의 법칙. 시간이 벌써 시작한 지 거의 30분이 됐네요. 이거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어떡한다. 뭐 다 못 읽어 보더라도 읽는 데까지만 읽읍시다. 우리 뭐 보강 시간이니까 이걸 굳이 뭐 그렇게 시간 느려서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형식만 갖춰가지고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40분 정도 잡고 있고요. 한 10분 정도 더 수업을 진행하고 중간이라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이 질적 변화의 법칙이 질적 법칙입니다. 질적 변화의 법칙 읽어보겠습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하는 자유의 박탈, 오직 자유의 박탈만으로 이루어지는 형벌이 점점 더 통상적인 일반적인 형벌의 유형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두 번째 법칙, 질적 변화의 법칙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형벌이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진화하면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종류의 형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유의 박탈만으로 이루어지는 형벌. 이게 뭐겠어요? 예, 징역형 내지 금고형이죠. 감옥에 가두는 것, 즉 감옥형이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형벌로서 본격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감옥이 형벌이 아니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옥이라는 새로운 성질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형의 형벌이 도입된다라는 거죠. 사회 진화에 따라서. 이제 모세오경에 같은 이게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 같은 데는 감옥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구약 중에서도 저 뒤쪽에 시간이 흘러서 저 뒤쪽에 이제 역대기, 뭐 예레미야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이런 파트가 있나 봐요. 시간적으로는 모세오경보다 훨씬 후대죠. 이때 이러면은 감옥이나 족쇄, 축축한 구덩이, 무릉덩이 이런 데다가 이제 사람을 집어넣어서 가두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게 현대적 의미의 감옥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자, 이들 구절은 전부 예방적 구금, preventive custody에 관한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죄인을 처벌하려면은 이 죄인을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죄인은 아니죠. 피고인을 붙잡아 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감옥에다가 붙잡아 두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시설에 가두어 두는 그런 형태가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후대에 비로소 등장하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그 형벌로서의 감옥이 아니라 구치소 정도, 즉 예방적 구금으로서의 그런 성격만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뭐 쭉쭉 가서 그러다가 이제 1791년 프랑스 형법전,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1810년이 이제 나폴레옹 시대 때 만들어진 본격적인 형법전이라면 이것은 프랑스 혁명 발발하자마자 프랑스 혁명 초기에 형법전이 잠깐 만들어진 적이 있나 본데, 자, 여기에 따르면 이제 그때 들어서 비로소 감옥이 진정한 의미의 형벌로서의 그런 성격을 갖게 됐다. 즉
최종 선고를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형사재판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다른 종류의 박탈과 결합되어 있었는데요. 예컨대 수형자가 차야 됐던 그런 벨트, 사슬, 발이나 이런 허리에 쇠로 된 그런 구속을 시키는 그런 벨트, 사슬 이런 것을 차야만 됐던, 착고 같은 거 차야만 됐던 그런 박탈이 형벌과 함께 부과되었고, 또 가혹한 습식, 즉 먹는 음식 같은 게 아주 형편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1810년 프랑스 나폴레옹 형법전에 와서 이런 부가적 형벌들이 폐지되고 오로지 자유의 박탈, 감옥에 가두는 것, 그것만이 형벌로서 남게 되었다. 다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노동을 하는 이런 형벌, 이건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게 무슨 형벌이에요? 그게 바로 징역형입니다.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고 갇혀 있기만 하는 것이고, 징역형은 갇혀 있으면서 노동도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 노역은 그 감옥형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그 자유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의 모습이 확실하게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자, 이 듀르켐의 형벌 진화의 두 법칙의 나머지 파트 후반부는 이 두 법칙을 왜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원인을 규명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시간이 없어서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잖아요. 40분,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읽을 수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 진화에 따라서 큰 그 범죄의 종류가 범죄로 인정되는 범죄의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 듀르켐이 주장하는 논문의 핵심이에요.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니까 그 범죄에 수반되는 형벌의 종류 또는 형벌의 그 가혹함 이런 것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듀르켐의 이 논문의 요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의 그 종류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런 형벌도 달라지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다양한 사회들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는 모두 다음 두 가지의 기본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데 누구나 쉽게 동의할 것이다. 자, 범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집합적인 것,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 공동체 전체의 어떤 신성한 집합성,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이런 집합성을 침해하는 범죄고요. 그 집합적인 것은 예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공적 권위, 즉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하는 이런 권위자, 그리고 풍속, 전통,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공동체의 그런 그 신성한 풍속, 종교 이런 것들이 바로 집합적인 것이고, 이 집합적인 것, 집합성에 대한 침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다른 종류, 범죄의 또 다른 종류는 개인, 사람을 침해하는 범죄예요. 사람에 대한 침해, 살인이라든지 절도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폭행, 사기와 같은 이런 것. 자, 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 여러분들 형법 강론을 배우면 국가적 범죄, 사회적 범죄, 그리고 개인적 범죄 이렇게 범죄를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유형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이 후자, 이 개인만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나머지 앞에 거, 즉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그리고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는 말하자면 집합적인 것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거기에 들어맞아요. 대개는. 자, 이들 두 가지 형태의 범죄는 그 성질이 서로 아주 달라서 달리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전자, 즉 집합성에 대한 침해는 종교범죄라고 부를 수 있다. 종교에 대한 공격이 이 유형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통에 대한 공격 또는 국가 수반, 왕이나 뭐 이런 국가 수반에 대한 범죄도 어느 정도는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네. 황제도 또는 왕도 일정 정도의 신성성, 공동체의 그 신성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뭐 대역죄, 반역죄 이런 것들도 바로 일종의 그 종교적 성격으로서 종교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수긍이 가죠. 또 후자, 즉 개인에 대한 침해는 개인 범죄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개인 범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물론 이제 프랑스 말로 적혀 있는데 그 크리미널리티 휴먼 그렇게 해서 휴먼 크리미널리티 인간에 대한 개인이라기보다도 인간에 대한 범죄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간 범죄 하면 뭔가 좀 이상하니까 개인 범죄라고 조금 의역을 한 거죠. 자, 낮은 단계의 사회의 형법은 거의 전부가 전자의 유형, 즉 종교 범죄, 즉 집합성에 대한 침해 그런 범죄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우리도 왜 그 신라 고구려 백제가 막 형성되기 시작하던 그 초기 삼국 시대의 범죄들을 보면 개인에 대한 침해는 별로 그렇게 없어요. 거의 다가 거의 뭐 한 88, 90%가 전부 다 집합성에 대한 침해입니다. 뭐 반역죄, 뭐 대역죄, 또 뭐 전쟁에 나가서 막 도망간 죄, 뭐 이런 거,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패배하면 그것도 범죄예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듀르켐이 말하는 종교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대신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범죄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다. 개인은 뭐를 번역한 거냐면 la personne humaine, 인간성, 인간성에 대한 침해 이런 뜻이죠. 인간의 인격에 대한 침해. 그건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사회로 오면은 점점 이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들이 형법의 중심을 이루게 되죠. 형법 강론 공부할 때 보통 이제 형법전은 물론 이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이렇게 순서가 돼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형법 강론 공부할 때 아마 개인적 법익을 가장 먼저 공부하고 아마 가장 중요시 할 거예요. 공부할 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시인들에게 범죄란 거의 전적으로 재래의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 의례적 금기를 위반하는 것, 전례의 풍속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권위자가 들어선 곳에서는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이 범죄란 말이에요. 살인죄 같은 것은 아주 원시 사회에서는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살인죄, 절도죄는 범죄도 아니었어요. 민법상의 불법행위, 민사 불법행위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유럽인들에게는 그 범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이익의 침해다. 개인적 법익의 침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교 범죄가 중심이 되다가 개인적 법익이 침해하는 범죄가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로 범죄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형벌이 약화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건 좀 자세히 여기다 적고 있는데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네, 여기서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약속한 대로 40분만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다 얘기를 못했는데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은 마칠까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40분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40분 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강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듀르켐의 그 법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요지는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를 그때 할게요. 형식적으로 보강을 이런 식으로 떼우는 겁니다. 새롭게 뭘
진도 나가기도 못하고 해서.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정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